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에 대해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출제됩니다라고 소개했고요.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은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특성, 효율적 시장, 주택 여가 현상,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후반부가 많이 나오는 지대론 이후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1월 달에 시작할 때 진행한다 그랬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출제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다음에 인력공단에서 학계론에 대한 목차를 삼아준 것이 그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시장 자체에서 발생된 문제를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주체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를 잡습니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우리는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책. 근데 이제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죠. 뭐 노동정책, 금융정책, 뭐 다양한 이제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 우리는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만 논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목차를 이제 잡아주긴 했는데 조금 요즘에 출제되는 게 성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이제 90페이지인데 그 인력공단에서는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부동산 정책의 개념이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정책.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해요. 30회랑 31회 때는 참 특이한 케이스로 여기서 7문제가 나왔어요. 정책에서 7문제가 나온 것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어. 그 회의 특징이 우리가 투자론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용어도 어렵고 계산도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투자론이 보통 7, 8문제 나왔었는데 31회 때는 투자론이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좋아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재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평균 문항수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4, 5문제라고 보시고요.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이게 올해도 언급이 됐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정부 시장 개입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정책.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로 토지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까다로운 게 토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토지 정책 내용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색깔이 약하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2차 과목 중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중개사법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공법 내용이 여기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 중에 이제 공법에서 건드려지는 게 국토기획법이 있죠. 공부 진도 나갔어요? 지난주에? 어때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법 하시다 보면 도시개발법 같은 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내용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토지정책에. 그러면 2차에서 공부하신 내용이 이 토지정책 주제 내용 중에서 그냥 이제 구색을 맞추는 역할만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2차에서 나온 내용이 정답을 주로 체크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맞춥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딱 기출에 2차 공법 내용이 나온 걸 딱 접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법전을 찾아봐야 돼.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저 조문이 맞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말장난 심하게 하대.
그런데 2차를 딱 하신 분들은 바로 답을 찾더라고. 그러니까 2차에서 공부하신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학개론에 출제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개사법도 가끔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 제도인가? 그거 공부하실 때 학개론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학 개론 입장에서 몇 가지 건드려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주택정책. 요거. 그래서 이제 정부시장 계획하고 주택정책 요 두 가지만 하셔도 만약에 5문제 나오면은 요 두 군데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죠.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가 요 조세정책인데 여기 좀 달라요. 옛날하고 지금 다른데 이 조세정책은 이제 세금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한 5년 이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6년 전이죠. 그 이전에서는 그 조세 정책의 테마를 주어줬어요. 정부가 세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정부가 부과했어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임대인이 부담할까?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논리라 그래서 임차자가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세 기착이라고 해가지고 학개론에서 하나의 이제 테마를 잡았는데, 근데 조세 기착 내용이 자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낼 게 없어. 근데 요즘에는 5년 전부터는 완전히 조세 정책의 내용이 판이하게 시험 주제가 바뀌었어요. 2차 과목 중에 세법 있죠. 세법 내용이 나와. 세법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세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그게 나왔어. 조세 종류라 그래가지고 국세 아시죠? 지방세. 그리고 세금은 3단계에서 부과합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조세 기착은 그 수요와 공급 안에서 해결하더라고요. 수요 공급 안에서 탄력성 나중에 공부하실 때 거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토지정책하고 조세정책은 2차 과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요즘에 트렌드가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본질적인 부동산학 개론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테마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순환 때는 정부 시장 개입하고 주택정책 중요한 이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세 종류도 이제 그 조세정책 요즘에 나오는 파트는 알고 계신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산세 아시죠? 재산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야. 그럼 어느 단계 부과할까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보유 단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증여세 아시죠? 올해 나왔던 증여세. 증여세는 바로 시험 목전에도 한번 연습하고 가셨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대. 증여세는 그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그거 정확하게 아시네. 국세고요. 그럼 어느 단계?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어느 단계 부과되는 걸까요? 취득 단계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증여세를 이제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처분 단계에 부과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속세. 상속세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같은 맥락이죠. 그 국세인데 어느 단계일까요? 상속세는? 그렇죠. 그 취득 단계.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 요거 알면 작년에 한 문제 맞췄죠. 조세 기착할 때 국세.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드릴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학개론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세법책을 봤어요. 그때 거기 있더라고. 딱 제일 앞에 어떤 기본서 봤더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학개론은 지금 5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학개론, 순수한 학개론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요거랑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상으로는 이제 이걸 핵심을 건드리니까 9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제2절 정부 시장 개입 해놓고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이 있고 밑에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있어요. 지금 1번의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이 있죠. 요거를 이제 별표를 쳐주세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전 단계에서 공부하신 게 부동산 시장을 논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걸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정책 이렇게 이제 목차를 이제 잡아주게 된 것이고, 정부 시장 개입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시장 개입 방법. 이거를 정책으로 따지면은 정책 수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 방법은 분류체가 약간씩 다른데 어차피 주로 언급하는 게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엄청 나와. 올해도 이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직접이냐, 아니. 근데 지문으로 나왔는데 그게 정답 체크 항목에 해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의 스타일이에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박스를 쳐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 한 6개. 6개 정도 정책 내용을 집어넣고 여기서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몇 개냐라는 형식으로 질문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또는 이제 올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면서 지문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는 직접이다 또는 간접이다라고 표현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이제 시험 주제다라고 살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직접하고 간접인데 어느 게 좀 더 강력한 느낌이 들까요? 직접이 좀 더 강력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는데 그를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정부가 시장을 불신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접적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시장이 지금 힘들어하고 흥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잠깐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약간 억제시키고 약간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옆에서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직접이냐 간접이냐 개념을 질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종류만 들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직접적 개입 방법 몇 가지 종류를 보면은 경제학 책에 보면은 가장 이제 경제학 책에도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긴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가격 규제예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가격을 규제한다. 그럼 가격은 원래는 누가 결정하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이죠.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할 금액을 지정을 해줘요. 이 금액도로 거래하라. 강력한 시장 역할이에요. 가격을 건드렸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거죠. 근데 가격을 규제하는 내용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분양가 규제죠. 이게 올해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임대료 규제. 다만 이제 규제라는 표현은 경제학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공법상으로는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도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상한제라는 말을 쓰는지 이건 천천히 우리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거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것도 자주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건설회사들은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안 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성질이 건설회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자본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투자 자본도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고 관리에 대한 귀찮은 짐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본 빨리 회수하고자 하는 분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짓겠다 해가지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게 되는, 나중에 임대주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천천히 시험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개발. 공영개발의 반대가 뭐죠? 민간개발이지. 민간개발은 시장에서 사적 주체 행위죠. 근데 좀 사적 주체에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를 공영개발. 시장에서 안 나오니까. 그 공영개발 하다 보면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공영개발 같이 섞어 패키지로 나오는 게 토지 수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올해 나왔던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 그러거든요. 토지은행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2009년인가부터 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보유제도 책에 다 있으니까 공공투자사업,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종류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토지은행제도랑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결혼 시험에서는 교재도 맨 마지막에 써놨지만 이거 말고 선매제도도 해놨어요. 선매제도는 나중에 학교론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공부하실 때 요거를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한 걸 다 공부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미 출제됐던 거만 가지고 해보도록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그동안에 나왔던 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정도를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엄청 나옵니다. 엄청. 그럼 간접적 기획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이제 신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옆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게 있어요. 각종 보조금. 그러니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조금이란 단어가, 보조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간접이에요. 그리고 각종 부담금. 공법 시간에 다양한 부담금을 공부하실 겁니다. 전부 다 뭐죠? 이제 간접이에요, 간접. 그리고 각종 세금. 그래서 세 가지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보부세 할 정도예요. 보조금, 부담금, 세금. 보부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금융시장.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거 있죠? 무조건 다 뭐다? 간접이야.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차피 금융이란 파트가 하니까 가장 유명한 것이 대출 규제. 대출 규제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투자로나 금융론에서 그 대출을 규제한다, 대부 비율 이런 거 나오면은 전부 다 간접. 그리고 정부가 금리를 조정을 해요. 전부 다 간접적인 계획 방법입니다. 금리 조정. 그리고 이제 행정상 정보 공개. 행정상 정보 공개는 작년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행정상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 하여금 정보 탐색 비용을 줄여가지고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게 만들어서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상 정보 공개 저희들이 예를 들었던 것이 가장 유명한 것이 요거예요. 나중에 감정평가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건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걸 공시하거든요. 시장 구조구청 시군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은 토지 가격, 주택 가격, 건물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좀 수월하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평소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논리입니다라고 이제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행정상 정보가 가장 같이 더불어 한 것이 지리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아니 1990년대까지 보면은 내비가 자동차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동차 없어가지고 그 건설회사 다녔던 분들이 어느 지방에 출장하잖아요. 그럼 차에 뭘 갖고 다녔을까요? 지도를 갖고 다녔었어요. 저도 첫 직장이 그 건설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2년 다니다 도망쳐 나왔어요. 전 제 아버님이 건설업에 있으셔가지고 좀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저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와, 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거든요. 저는 거기 술 문화야. 6시에 딱 일 끝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 1차, 2차. 그래서 목숨의 위태를 느껴서 전 뛰쳐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처음에 하면 맨날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제 주택사업부니까 맨날 지도 펼치고 과장님 오늘 어쩌고 이렇게 등등등. 근데 이제 90년대 말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나라 이제 그때 이제 국가 산업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제 내비가 자꾸 또 지리정보 시스템이 깔리면서 내비 시스템이 또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도 내비가 없으면은 길치야, 길치. 내비 있어도 길치야. 전방 100m 우측 가세요 그러면은 100m가 뭐야? 50m, 200m에서 우측에다가 한 바퀴 돌고. 어쨌든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고 요것이 이제 올해 나왔더라고요. 그동안에 안 나왔다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간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에 나와서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아마 지겹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반드시 별표 쳐주시고. 근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요. 요거는 원래 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진 제도가 있어. 종종 어떤 게 나오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걸 이거 물어봐요. 여기는 이제 적혀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뭐 특강할 때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다 보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거. 그럼 우리 역사장으로 수많은 제도가 생겼고 수많은 제도가 없어졌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고 제발 현재 있는 제도만 냈으면 좋겠는데 역사를 가끔 물어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좀 깜짝 놀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 그래서 최소 5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신도시 개발을 했어요. 갑자기. 8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가 굉장히 억제했어요. 많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위축해서 인플레이션은 정말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위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주택이 부족해져. 생산 활동을 억제시켜서. 그러니까 전세 파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불만이 있으니까 그다음 90년대 이제 정부에서 그래 그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임기 동안 하겠다 그래서 일산, 분당, 천총, 삼본, 중동 5개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했어요. 그 본인 임기 동안에 완성시키려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럼 200만 호 주택 건설을 한꺼번에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이 들썩들썩하겠죠. 그렇죠? 그 땅값이 오를 걸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 예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러면 땅값이 오르면은 여기에다가 정부가 여러 가지 세금 같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가하겠다 해가지고 그 규제에 대한 근거로 토지 공개념 사상이라는 게 정부가 막 유포시켰어요. 토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가 자산권의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기본 학문적인 토대. 이거죠. 지금도 학계에서는 토지 공개념 사상 논리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 공개념 사상에서 나온 3대 입법이 있습니다. 3대 입법이 먼저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이거 또 나왔죠.
그 당시 그러면은 200만 원 주택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그 주변 지역 땅값이 올라갈 걸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 예상했겠지. 그러면 그 주변 지역 땅을 살까 안 살까? 누가 살까요? 개인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 그래서 주로 기업들이 땅 투기할 목적으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강남 개발할 때 미리 땅을 사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선행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많이 못 사게 만들었죠.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이런 5개 신도시 개발이 되면은 거기는 수용을 해버려요. 강제로 재산권 뺏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주변에 땅값이 들썩들썩 하겠죠. 근데 얼마나 땅값이 올라갈까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도 안 했는데 땅값이 올라갈 걸로 예상해서 땅값 올라가 상승분을 예상한 부분에 세금을 때렸어요.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막 개발이 일어나겠죠. 그럼 개발업자 땅 주인들 이익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득 얻겠지.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세 가지만 알면요. 이게 현재 시행하지 않는 걸 알면 여러분을 4년 동안에 나왔던 기출 정책론 문제 하나씩 맞춰요. 작년에는 2문제 맞췄어. 이상하게 이게 2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제도가 그 당시 만들어졌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아직 땅값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올라갈 걸 예상해서 세금 때린 거에 대해서 뭐다? 이거 위헌이다. 라고 해서 분당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가, 법학대학 교수가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신청했어요. 그분은 납부를 안 했어.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뭔가 알아야지 이런 것도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택지 사용제 재산권 지나친 침해다 그래서 두 가지는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발견하고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게 없어졌어. 그런데 근데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죠. 이건 지금까지 있어. 이거 적지 마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제도만 이제 지금까지 있고 두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자주 나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에 시행한 적이 없었던 개발권 양도제도.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남겨야 되는데 다만 감정평가사 시험까지 확장하면은 2개를 더 하시면 좋겠어요. 한 5가지 정도 암기해 놓으셔야 돼. 나중에 교재에 써놓고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 하나가 이제 공안지세. 우리가 공안지가 뭐라 그랬죠? 전 이거를 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토지 용어 중에 공안지 한 적이 있었나요? 휴안지, 공안지. 그죠? 휴안지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주 전이란 말이 잊어버리 충분한 시간이에요. 휴안지는 이제 이용하지 않는 땅인데 정상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휴게하는 땅 휴안지라고 그래요. 공안지는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겠죠.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 토지. 이거를 공안지 이렇게 됩니다. 1980년도에 기업들이 땅을 많이 사놨어. 강남 재개발하면서 거기 선행학습에 대한 교육이 있다 그랬죠. 종종 회장이 돈 엄청 번 걸 알고서 기업들이 땅을 많이 사는데 사놓고 가만 놔두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을 때렸어. 그게 공안지세예요. 공안지세. 근데 바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1984년도에 바로 사라졌어. 이렇게.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시 90년대 나온 게 토지 초과 이득세제인데 이것도 없어졌어.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왜 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종합토지세제. 종토세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분도 계시고요. 이것도 아마 2005년인가 6년에 없어졌어요. 대신에 통합했죠.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개사 시험은 3개고요. 요거 평가사 시험까지. 5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을 텐데 다른 거 내면 반칙이야 사실상. 그래서 요거 같이 이제 더불어 가지고 요것들 건드려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엄청 나와 엄청. 그 방법은 이렇고요. 그 밑에 나온 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예요. 또는 이제 정책으로 표현하면 이걸 정책 기능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정책 근거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몇 가지 있을까? 중요한 게 이유잖아. 이유. 그렇죠. 이유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이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요즘에 나오는 게 달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정책 기능을 설명할 때 우리 수험소가 아니라 원서, 그러니까 정책론이라는 대학교에서 강의 이걸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잡을 때 목차가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개사 시험 어떻게 할까?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인데 다 다른데 국가고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출제원으로 선빵을 쳤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7회 때 출제한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냈냐면은 본인 책에 있는 걸 냈어요.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시험에 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 목차가 아니라 다른 목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출제원으로 들어갔어. 이걸 무시하고 자기가 쓴 책에 있는 걸 기능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근데 국가고시는 그러면 안 돼. 이미 선빵 친 사람의 목차를 따라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정치 기능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를 공부를 하셨는데 책이 소술됐는데 다만 이제 출제원들이 회피하더라고.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말이 요즘엔 안 나와요. 그 내용에 나옵니다. 다만 정치하고 경제로 구분한 사람의 어떤 그 논점이 실익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책적 기능, 경제적 기능 여러 가지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럼 두 가지를 표현한 이유는 이제 그분이 쓴 원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정치랑 경제 중에 어떤 단어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까? 정치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야, 역시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수요고 이게 공급이죠. 그럼 요거 뭐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 거, 여기를 시장이라 그러지. 요게 시장이에요. 경제학 책에서는 시장이 뭐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시장이 이렇게 그리게 된 추상적인 모습이죠. 어쨌든 이제 근데 시장을 공부하실 때,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냉철한 용어가 있었어요. 냉철한 용어가 뭐가 있을까? 단순하게 수요를 보면은 수요가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실 때 수요는 무슨 수요? 유효수요라고 해요. 유효수요. 유효수는 뭐하고 뭐를 갖춰야 되나? 먼저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되죠. 동시에 뭐를 갖춰야 돼? 구매 능력을 갖춰야 돼. 결국 시장은 구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합니다. 시장에 진입을 해야지 이 가격을 지불하죠. 지불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원을 배분받아야 돼. 근데 이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을 진입 못하니까 주변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주변인이란 말을 쓰던데 이게 적당한 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주변 시장에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누가 신경 써야 돼요? 정부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그 약자를 배려한다는 논리가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치적 기능 거기 키워드가 있죠. 그 키워드가 요즘에는 요 단어가 나와. 사회적 목표라고 나왔죠. 요거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겠죠. 그 다양한 계층인데 이미 그 정부가 이재용 회장이 있죠. 이재용 회장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 걱정하고 있죠. 월세가 올라가는 걱정하고 있겠지. 교통력이 올라가는 거 이재용 회장이 걱정하고 있을까?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요즘 인플레이션 이런 거 된다 하더라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 다양한 계층 중에 약자들이 있죠,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논리가 정치적 기능으로서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으니까 가진 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사람 대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개입을 하겠지. 그 개입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시장 개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주제로 삼을까 하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 요거는 이제 뭐라고요?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 정책 중에 특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주택 정책은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주택 시장에 특히 많이 개입하는 시험에 나오냐면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임차인이고 공급자는 임대인이잖아요. 누가 약자야? 임차자가 약자야.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임대주택 정책이 시험에 대빵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주택 정책 중에서. 그 임대주택 정책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구체적인 시험 목차에 여기 세 번째 주택 정책이 있겠죠. 그 여기서 이제 다루게 돼요. 본격적인 정치적 기능은. 그럼 구체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여기 방법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고 여기 임대료 보조금 제도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주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금이라는 어차피 뒤에 다 다룰 거예요. 세 가지 주택 정책 들어갈 때, 이거는 정부가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 문제가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옛날에 7회 때죠.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 때문에 이 기출 지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류체계가 나눠지게 됐지만은 어쨌든 이제 정치적 기능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낸다고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그래서 세 가지 정책 들어갈 때마다 이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구나라는 큰 틀을 이제 잡아주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세부적으로 이제 정답 체크도 안 되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적 기능은 뭐냐면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 있겠죠.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 진입을 했잖아. 그러면은 가격을 지불했죠. 그 지불된 가격에 합당한 자원을 배분받아야 돼. 바깥에 보면 자판기 있죠. 자판기도 시장이야. 그 자판기 하나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데 거기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1,000원에 캔커피 마신다. 1,000원을 집어넣었죠. 그럼 가격을 지불한 거잖아. 그러면은 자판기라는 시장이 거기 합당한 자원을 자판기 가격 지불하는 사람한테 배분해 줘야 돼요. 근데 커피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될까? 자판기라는 시장이 망가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그럼 시장 실패가 이제 나타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뭐다?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요거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 시장 실패를 수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등등등.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부가 그 자판기에 쫓아와서 망치로 뚫기다 보면 뭐 자판기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뭐 복잡한 내용을 언급해 드렸지만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나눠진다는 이 표현보다는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규칙을 보면은 이제 요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는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은 나중에 주택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은 바로 다음에 건드려지게 돼요.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3번에 시장 실패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90페이지에 그 예제가 있죠.
예제 이런 형식이 워낙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음적 우리나라 정부 시장의 개입의 수단,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바로 공부하셨으니까 아까 공공토지 비축 직접이었나요? 간접이었나요? 이게 토지은행제도야. 직접이야, 직접. 그 취득세. 그죠? 세금이니까 얘는 간접이죠. 종합부동산세. 얘도 세금이니까 간접이에요. 토지 수용. 직접이죠. 개발 부담금. 아까 보부세 간접이라 그랬죠? 부담금 붙었으니까 간접이고요. 공용개발. 직접이죠. 공공임대. 직접이야. 정부 직접 임대지 줘버리고 대부비율. 은행이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이야. 그럼 직접적 개입 방법이 공공토지, 토지 수용, 공용개발, 공공임대.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체크 잠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어느 시장?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 너무 오래전에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시장이 해줘야 될 중요한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가격을 창조해줘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요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래 시장이 해줘야 될 기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원 배분에 왜곡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함축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시장 실패 개념은 거의 안 나와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래. 그럼 시장 실패, 가격도 왜곡시키고 자원 배분도 왜곡시키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근데 이 원인을 질문할 때 가장 간단한 것이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1, 2, 3, 4, 5번으로 목차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5개의 지문 중에 4개가 시장 실패 원인이겠지. 하나는 뭘 집어넣을까요? 하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 뭐라 그랬어?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 그 완전 경쟁 시장 내용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 나왔을 때 보기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출제위원이 시장하고 연결되는 파트가 정책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이 대기한 성립 조건이 몇 개 있었냐면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었어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해야 되고 상품이 동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를 논한 기억은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송구영신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1일이죠. 보신각종 33번인가 치잖아요. 댕 할 때마다 공부한 거 잊어버리고 댕 할 때마다 잊어버려서 새해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요입단 기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해진 틀이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은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그 성립 조건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완전 시장 성립 조건 자체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럼 원인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중개사 시험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우선 이제 출제 빈도대로 하면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한때 강력하게 독립대 문제로 많이 나왔던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모든 수험소가 외부 효과는 별도의 목차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재. 근데 시장 실패 원인 중에 독립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이 2개밖에 없어요.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나머지는 사실상 목차만 아셔도 됩니다.
독과점 기업의 존재, 그리고 규모의 경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러니까 이제 정책론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셨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도 이게 자주 나옵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지금 당장은 이제 우선 목차를 그 원인의 5가지 목차를 알아두셔야 돼. 외부 효과, 공공재, 독과점 기업의 존재, 그리고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3년 전에 감정평가, 2년 전이구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정보의 대칭성 이렇게 냈더라고. 옛날에 말장난에 대한 논리입니다. 요 3가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체크해 드릴 거를 건드려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2가지 있거든요.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2가지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91페이지에 공공재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공재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독립된 문제로 20회 이후에 지금까지 3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벌써 저 한 문제 맞히신 거야. 2023년도 정책론 문제 하나. 이건 모의고사 봐도 다 맞히시더라고요. 야, 근데 재미난 게 우리 학원에서도 시험 보기